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음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실버 하루지혜 공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친한 친구에게 또는 이웃에게 좋은 의도로 말을 건넸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거나 됐어요. 그냥 하면서 대화를 끊어버린 적 말입니다. 분명 나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니면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답답하셨던 순간들이요. 저도 압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말입니다. 잘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관계만 서먹해지고 말을 꺼냈다가 분위기만 싸해지면 차라리 말을 안 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지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입을 다물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이 더 자주 생기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말들이 이제는 관계에 금을 가게 만들고 한번 서먹해진 관계는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말을 아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선택한 첫 문장 하나였습니다. 같은 마음이라도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도 하고 반대로 철벽을 쌓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또 그러고 있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라고 시작하는 것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 돼라고 시작하는 것. 똑같은 걱정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상대방을 방어 모드로 만들지만 두 번째 문장은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60년,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까? 그런데 그중 얼마나 많은 대화가 첫 문장 하나 때문에 어긋났을까요? 좋은 의도였는데 잘못된 시작 때문에 관계가 멀어진 경험들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문장 하나만 바꿔도 모든 관계가 달라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칭찬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좋은 말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대화를 시작하는 첫 문장을 조금만 바꾸면 60년, 70년을 살아온 관계들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제 와서 말하는 법을 바꿀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오히려 우리 나이에 이것을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관계를 경험했고 어떤 말이 상처가 되는지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 위에 오늘 배울 기술을 더하면 당신은 진짜 소통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 기술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 시간 친구와 이웃과 지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달라지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들과 지내더라도 훨씬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감 첫 문장 상대의 상황을 먼저 인정하기. 지난주 경로당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오랜 친구분께 전화를 하셨답니다. 친구분이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신다는 소식을 들으셨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내가 얼마나 운동하라고 했는데. 이제라도 운동 좀 해. 친구분의 대답은 차갑더랍니다. 알았어. 바빠서 끊을게.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답니다.
할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분명 친구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저렇게 반응하나 하고 속상해 하셨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야, 요즘 무릎 때문에 병원 다니느라 고생이 많다며? 너도 많이 불편하겠다. 이렇게 먼저 친구의 상황을 인정해주는 문장으로 시작했다면 말입니다. 친구분은 아마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라며 마음을 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로 조언을 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하는 억울함이 생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택한 시작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황 우선 인정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먼저 인정받았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반대로 상황은 무시한 채 결론부터 던지면 상대방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대화 초반 30초 안에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언급하느냐 안 하느냐가 대화의 성공률을 70% 이상 좌우한다고 합니다. 30초입니다. 단 30초 안에 상대방의 상황을 인정해주면 그 이후의 대화는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상황을 인정받은 사람은 자기 방어를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끼면 조언이나 충고도 훨씬 수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상황을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아무리 좋은 조언도 간섭이나 비난으로 들리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도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헬스장을 못 다닐 수도 있고, 혼자 운동하기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상황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바로 운동을 안 해서 그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비난부터 한해하는 억울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 상황은 전혀 이해하지 않고 충고부터 하면 기분이 상하지요.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죠? 라고 먼저 물어봐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리지만 운동 좀 하세요라고 바로 훈계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닫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병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검사비도 부담되고 병원 가는 길도 멀고 대기 시간도 길지요.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병원에 가는 것인데 누군가 왜 진작 안 갔어? 라고 말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상황을 먼저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노력과 어려움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힘들게 버텨왔구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요.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가 처한 자리를 먼저 헤아려야 한다. 그 자리를 모르고 말을 하면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상대에게는 폭력이 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내 생각만 쏟아내는 것.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공격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얻은 가장 큰 지혜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 말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친구에게는 요즘 병원 다니느라 정신없을 텐데 괜찮아? 이웃에게는 요즘 몸이 안 좋으신데 집안일까지 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지인에게는 요즘 바쁘신 것 같던데 많이 피곤하시죠?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인정해주는 이 한 문장이 관계를 바꿉니다. 그 다음 하고 싶은 말은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됩니다. 상황을 인정받은 사람은 당신의 말을 훨씬 부드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자면 상황을 인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드시죠? 보다는 요즘 병원 다니느라 힘드시죠? 가 더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일수록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보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공감 첫 문장 감정의 이름 붙여주기 감정 라벨링. 한 할아버지께서 오랜 친구분과 통화를 하셨습니다. 친구분이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무척 피곤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기운이 없고 맥이 빠져 있었지요. 예전 같으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게 말씀하셨답니다. 자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많이 지쳐 있는 것 같네. 요즘 힘든 일이 있나? 그 순간 친구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아, 사실 요즘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정말 힘들어.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말이야. 그리고 한동안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더랍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들어주기만 하셨는데 친구는 자네와 통화하니까 마음이 좀 나아지네. 고마워라며 고마워했답니다. 할아버지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길 예전에는 왜 그래? 라고 물으면 친구가 아니야, 괜찮아라고 하면서 말을 돌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감정을 먼저 언급하니까 친구가 마음을 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왜 그러세요? 라고 물을 때와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라고 말할 때 어느 쪽이 더 마음이 편한지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라벨링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기술입니다. 지쳐 보인다, 속상해 보인다, 불안해 보인다처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주면 상대방의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UCLA 심리학과의 매튜 리버만 교수 연구팀이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화난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 그룹에게는 그냥 보게만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 사람은 화가 났다라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감정에 이름을 붙인 그룹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진정되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상대방은 자기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반대로 감정을 무시하거나 왜 그래? 처럼 원인만 캐물으면 상대방은 더 답답해지고 방어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는 것과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위로가 됩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 는 내가 설명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지만 속상하셨겠어요?는 내 감정을 그대로 받아준다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았다는 느낌.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별일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는 말보다 많이 불안하시겠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감정을 인정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외롭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배우자마저 건강이 안 좋아지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내 감정을 정확히 알아주고 이름을 붙여주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위안을 받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알아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먼저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 주어라. 인정받지 못한 고통은 더 큰 고통이 된다. 정말 지혜로운 말입니다.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소통의 시작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그의 말이 아닌 그의 감정을 들어라. 우리가 나이 들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 너머의 감정을 듣는 능력 말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요즘 많이 걱정되시나 봐요. 불안하시겠어요. 목소리 들어보니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아요. 힘드시죠?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럴 만도 하죠.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이 작은 습관이 관계를 바꿉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자기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공감 첫 문장 관계를 지키는 우리 편 선언. 한 할머니께서 친구분과 작은 오해가 생기셨답니다. 함께 계모임을 하는데 친구분이 약속 시간에 늦으셨고 그것도 연락 없이 늦으신 겁니다. 1시간을 기다렸는데 연락도 없으니 할머니는 속으로 화가 나셨습니다. 적어도 연락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셨지요. 드디어 친구분이 도착하셨을 때 할머니는 속으로 한참을 고민하셨답니다. 화를 낼까 참을까? 그런데 친구분의 얼굴을 보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답니다.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늦어도 괜찮아. 우리 사이에 그런 거 가지고 서운해할 사이는 아니잖아. 그런데 무슨 일 있었어? 걱정됐어. 친구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셨답니다. 미안해. 사실 아침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연락도 못했네. 정말 미안해. 그리고 두 분은 그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연락도 없이 왜 이렇게 늦어? 나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라고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친구분은 변명부터 하거나 기분 나빠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둘 사이는 어색해졌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관계 우선 선언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시작할 때 먼저 우리의 관계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상대방은 방어 태세를 풀고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자네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 우리 관계는 이런 걸로 흔들리지 않아 같은 문장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워싱턴 대학의 존 가트맨 교수는 30년 넘게 부부와 친구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 성공률이 85% 이상이었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흔드는 말부터 시작하면 이러려고 친구했나? 실망이야. 상대방은 이제 우리 사이도 끝인가라는 불안을 느끼며 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가트맨 교수는 이것을 정서적 은행 계좌에 비유했습니다. 관계를 확인하는 말은 은행에 돈을 입금하는 것이고 관계를 위협하는 말은 돈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먼저 입금을 하고 나서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이 기술이 중요할까요? 60대를 살면서 우리는 많은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친구, 이웃, 동창,
동호회 회원들, 긴 세월 동안 쌓인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잘못된 말 때문에 그 관계가 금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젊을 때처럼 새로운 친구를 쉽게 사귀기 힘들지요. 직장도 은퇴했고 자녀들도 독립했고 활동 범위도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소중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관계부터 지키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네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 사이에 이 정도 가지고 뭐 어때 같은 문장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는 확신을 주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함께 지내온 친구가 실수 한 번 했다고 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한 수십 년의 시간,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갈등 상황에서 먼저 관계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공자는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 즉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공허하다. 먼저 믿음을 보여주어라. 정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나를 믿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비로소 진짜 소통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오래 친구한 사이인데 이 정도 가지고 서운해할 사이는 아니잖아. 저희가 이웃으로 지낸 지 오래됐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지내요. 자네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관계를 먼저 지키는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상대방은 안심하고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다음 말을 훨씬 부드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첫 문장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공감 첫 문장 허락을 구하는 문장. 대화의 문 두드리기. 교회 친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친구분이 요즘 어떤 일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예배 시간에도 표정이 어둡고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무슨 일 있어? 나한테 얘기해봐. 왜 그래? 그런데 친구는 아니야, 괜찮아라며 말을 돌리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명 뭔가 있는데 왜 말을 안 하나 하며 답답해 하셨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하셨답니다. 예배가 끝나고 조용히 친구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내가 물어봐도 될까? 요즘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이야. 물론 이야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내가 그냥 옆에 있어줄게. 그러자 친구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사실은 말이야. 라며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기 시작했답니다.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사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들어주기만 하셨는데 친구는 자네한테 얘기하니까 마음이 한결 나아지네. 들어줘서 고마워라고 했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율성 존중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할지 말지 선택할 권리를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말해봐, 얘기해 같은 명령형 문장은 상대방을 압박하지만 물어봐도 될까? 이야기 나눠도 괜찮을까? 그 같은 허락을 구하는 문장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의 엘렌 랭어 교수는 이와 관련된 유명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복사기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새치기를 요청하는 실험이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제가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제가 먼저 복사할게요 라고 통보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허락을 구한 그룹은 94%가 승낙했지만 통보한 그룹은 60%만 승낙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사람은 강요당하면 본능적으로 반발하지만 선택권을 존중받으면 오히려 자발적으로 협조하기 때문입니다. 허락을 구하는 순간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그 결과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누군가 당신 요즘 왜 그래? 말 좀 해봐라고 몰아붙이면 입이 다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부드럽게 물으면 오히려 말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주지만 후자는 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자유를 느낄 때 사람은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도 자율성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 방법을 권해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훨씬 신뢰가 갑니다.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허락을 구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구나. 내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지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는다. 물이 부드럽게 흐르듯 상대를 억지로 이끌지 말고 스스로 따라오게 하라. 정말 지혜로운 말입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존중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딱딱한 것을 이긴다. 명령하고 강요하는 것은 딱딱한 것이고 허락을 구하고 선택권을 주는 것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부드러운 방식이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자네한테 물어봐도 될까? 요즘 뭔가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 돼서 얘기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조언 좀 해도 될까요?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이 작은 습관이 관계를 바꿉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신뢰가 쌓입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첫 문장 4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문장들을 배워보겠습니다. 5번째, 절대 금지 첫 문장 신문형 시작 캐묻기 추궁. 한 할머니께서 오랜 친구분과 통화를 하셨습니다. 친구분이 최근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셨거든요. 걱정이 되신 할머니는 전화하자마자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야, 왜 그렇게 됐어? 무슨 일이야? 평소에 뭘 잘못 먹었어? 운동은 했어? 술은 마셨어? 담배는? 친구분의 반응은 차갑더랍니다. 아,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할머니는 그냥 걱정돼서 물어본 건데 왜 저러나 하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며칠 후 다른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들었는데 그 친구분이 할머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화했는데 범인 취조하듯이 캐물어서 기분이 안 좋았어. 나도 힘든데 말이야.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답니다. 아, 내가 걱정하는 마음에 너무 많이 물어봤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친구의 마음은 상해 있었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렸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신문 효과라고 부릅니다. 연속된 왜 질문이나 원인을 캐묻는 질문들은 상대방의 방어 심리를 극대화시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신문형 질문을 받을 때 사람의 뇌에서는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UCLA의 한 연구팀은 이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실수에 대해 질문하는 두 가지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왜 그렇게 했어요? 무슨 생각이었어요? 그 전에는 뭘 했어요? 처럼 연달아 질문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먼저 말한 후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연달아 질문받은 그룹은 심박수가 올라가고 말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인정받고 하나만 물어본 그룹은 차분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연속된 질문은 뇌가 신문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방어 모드가 켜지고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왜 우리는 신문형 질문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은 걱정되는 마음 때문입니다.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싶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랬어?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 라는 말이 비난처럼 들립니다. 특히 왜? 라는 질문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랬어? 는 대부분의 경우 잘못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자신이 비난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의사가 왜 그동안 관리를 안 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운동은 하셨어요? 술은요? 담배는요? 라고 연달아 물으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마치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변명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게다가 연달아 질문을 받으면 어떤 질문부터 대답해야 할지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대화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하라. 칼처럼 찌르는 질문은 상대를 더 단단하게 만들 뿐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문형 질문은 상대방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 그랬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또 그런 거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됐어?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많이 힘들었겠구나. 괜찮아? 요즘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이야기 나눠줄 수 있을까? 걱정돼서 그래. 자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 신문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문장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스스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꺼낼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6번째, 절대 금지 첫 문장 비교와 비난으로 시작하기. 남들은, 다른 사람은 왜 너만? 한 할머니께서 동네 친구분과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친구분이 요즘 건강 문제로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따르신다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의사 말 잘 듣는데 왜 자네만 그래? 옆집 김 선생은 약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던데 남들은 다 잘하는데 자네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친구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친구는 얼굴이 굳어지면서 나 먼저 들어갈게라고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셨고 만나자는 연락에도 바빠라는 답만 오더랍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후회하셨답니다. 그냥 건강이 걱정된다고만 말할 걸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비교의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남들은, 다른 사람은 왜 너만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열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비교당하는 순간 뇌에서는 수치심과 관련된 영역이 활성화되고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비교하는 말의 영향을 측정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어떤 과제를 주고 한 그룹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던데요 라고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 부분이 어려우셨나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비교당한 그룹은 과제 수행 능력이 40% 감소했고 재도전 의욕도 떨어졌습니다. 반면 이해받은 그룹은 과제 수행 능력이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왜 너만 그래? 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고립시킵니다. 나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지요. 한 연구에 따르면 비교하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은 자기 방어를 위해 오히려 더 완고해지고 변화를 거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이 위험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와 사정이 있습니다. 의사 말을 안 따르는데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 부작용이 심할 수도 있고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이라 약 먹는 것을 자꾸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다른 어르신들은 다 스마트폰 잘 쓰시던데요 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만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위축감이 먼저 올라옵니다. 특히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비교하는 말은 치명적입니다. 친구는 조언을 원한 것이 아니라 위로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였던 것이지요. 게다가 비교는 경쟁심을 만들어냅니다. 친구 사이에 경쟁심이 생기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옆집 김 선생은 잘하던데라는 말을 들으면 그 친구는 김 선생과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변화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공자는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 자신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정말 지혜로운 말입니다. 비교가 아니라 이해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왜 자네만 그래? 남들은 다 의사 말 듣던데 왜 자네만 안 들어? 옆집 김 선생 보세요. 자네보다 나이도 많은데 훨씬 건강하잖아.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의사 말씀을 안 따르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 봐요.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세요? 자네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야기 좀 들어줄까?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 자네가 편한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비교가 아니라 이해로 시작하십시오.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7번째, 절대 금지 첫 문장 훈계와 정답 제시로 시작하기. 내가 말했지?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해. 한 할머니께서 동창의 친구분과 통화를 하셨습니다. 친구분이 최근 투자에서 손해를 보셨다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은 아니고 지인의 소개로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런데 투자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안 들었어? 이제부터는 내 말 좀 들어. 나도 많이 살아봐서 아는데. 친구분의 반응은 차갑더랍니다. 알았어. 나 바빠서 끊을게. 할머니는 위로해 주려고 한 건데 왜 저러나 하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며칠 후 다른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들었는데 그 친구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었는데 훈계만 들으니까 더 속상했어. 다시는 그 친구한테 속마음을 말하고 싶지 않아.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답니다. 하지만 이미 친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후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해결 중독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자동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다 보니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의 80%는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텍사스 대학의 한 연구팀은 이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게 한 후 한 그룹에게는 조언을 주고 다른 그룹에게는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는 공감만 제공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측정했더니 조언받은 그룹은 스트레스가 오히려 증가했고 공감받은 그룹은 스트레스가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감받은 그룹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비율도 높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지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보냅니다. 첫째, 너는 틀렸어. 둘째, 나는 맞았어. 이 두 메시지는 상대방을 작아지게 만들고 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다음에는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훈계부터 하게 될까요? 대부분은 걱정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더 나은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답을 알려주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말했지라는 말이 너는 능력이 없어. 내 말을 들어야 해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서 운동을 하라는 조언을 들었는데 잘 안 됐을 때 누군가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운동 안 하면 안 된다고 라고 말하면 어떤 기분입니까? 더 속상하고 더 의욕이 떨어집니다.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 큰 어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훈계가 아니라 공감과 지지입니다. 게다가 내가 말했지라는 표현은 과거를 들춰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서 내가 맞았어를 증명하려는 것이지요. 이것은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줍니다. 그리고 수치심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가치가 있다.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해치는 폭력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오늘부터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이제부터는 내 말 좀 들어. 내가 더 많이 살아봐서 알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해? 그냥 이렇게 해.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들어줄게. 정말 속상했겠어.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필요하면 말해. 먼저 공감하십시오. 조언은 상대방이 요청할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공감받은 사람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8번째, 실전 적용 한 문장 바꾸는 리허설 친구 이웃 지인. 한 할아버지께서 지난 3개월 동안 오늘 배운 기술들을 실천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답니다. 평생 습관대로 말하다가 갑자기 첫 문장을 바꾸려니 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첫 주에는 실수도 많이 하셨답니다. 친구와 대화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라는 말이 나올 뻔해서 황급히 입을 다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은 이렇게 말해보자 하고 연습하셨다고 합니다. 지갑에는 오늘 배운 문장들을 적은 메모지를 넣어두셨고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는 그 메모지를 한 번씩 봤답니다. 2주쯤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친구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요즘 자네 말이 참 부드러워졌네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고 친구들이 먼저 속마음을 털어놓는 일도 많아졌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졌고 동창회 모임에서도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이웃들도 요즘 말씀이 참 편안해지셨네요 하며 좋아하셨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가 먼저 전화를 해왔답니다.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이제야 제대로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늦지 않았더군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친구를 사귀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습관 재설계라고 부릅니다. 오래된 말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21일만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특히 첫 문장에만 집중하면 훨씬 쉽습니다. 전체 대화를 바꾸려고 하면 어렵지만 시작하는 한 문장만 바꾸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듀크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 중 45%가 습관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해온 방식대로 자동으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첫 문장을 의식적으로 3주간 연습한 사람들의 관계 만족도가 평균 4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첫 문장을 사용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첫 문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가 선순환되고 관계가 점점 좋아집니다.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관계별로 친구와 나눌 문장, 이웃과 나눌 문장, 지인과 나눌 문장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좋은 첫 문장을 꺼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방식으로 말해왔는데 갑자기 바꾸려니 익숙하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늙어서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실천에는 때가 없다. 오늘 시작하면 오늘부터 달라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갈등 시작일 때 자네 말도 맞아. 그런데 내 입장은 이래. 위로할 때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걱정될 때 요즘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걱정돼. 괜찮아? 지인의 관계에서는 오해를 풀 때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견이 다를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지지 표현일 때 자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응원할게. 동호회나 모임에서는 제안할 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반대 의견 낼 때 좋은 의견입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들어보시겠어요? 칭찬할 때 오늘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 문장들을 종이에 적어서 지갑에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대화하기 전에 한 번씩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3주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혹시 실수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좋은 첫 문장 4가지를 배웠습니다. 상대의 상황을 먼저 인정하기, 감정에 이름 붙여주기, 관계를 지키는 우리 편 선언, 그리고 허락을 구하는 문장.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당신의 대화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문장 3가지를 배웠습니다. 신문형 캐묻기 비교 비난으로 시작하기, 훈계와 정답 제시로 시작하기. 이 3가지만 피하셔도 불필요한 갈등의 90%는 사라질 것입니다. 셋째, 실전 적용을 배웠습니다. 친구, 이웃, 지인과의 관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장들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60년, 70년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중 얼마나 많은 대화가 첫 문장 하나 때문에 어긋났습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잘못된 문장 하나 때문에 관계가 서먹해진 경험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부터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어긋나게 만드는 첫 문장이 아니라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첫 문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과제 2가지입니다. 오늘 저녁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첫 문장 하나를 사용해 보십시오. 친구든 이웃이든 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딱 한 문장만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느껴보십시오. 오늘 배운 마음에 드는 문장 3개를 종이에 적어서 지갑에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대화하기 전에 한 번씩 보십시오. 3주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든 70대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대화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문장 하나만 바꿔도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실버 하루지의 공방입니다. 감사합니다.